일단 저는 제 소개부터 하면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얘기를 할 것은 한국의 빈곤 현황과 그리고 불평등의 상황, 더불어서 이 빈곤과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좀 나타나는가, 그리고 빈곤사회연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개정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투쟁을 중심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빈곤사회연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빈곤사회연대는 2004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 2004년도에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2001년도에 최홍란이라는 장애 여성이 명동성당 앞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하고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기초법 개정을 위한 연석회의를 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빈곤사회연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빈곤사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은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연대체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시의 빈민인, 철거민이나 노점상, 그리고 장애인이나 홈리스, 쪽방주민, 그리고 이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들, 이런 곳들이 함께 빈곤사회연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빈곤이 뭐 시혜적 조치나 일시적인 구호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평등 속에서 나타난 것인 만큼 이 빈곤을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꿀 때 빈곤 문제가 실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한 조치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해 가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 나갈 때 이때 이제 빈곤 해결의 단초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사회연대가 준말인데 빈곤 철폐를 위한 사회연대거든요, 전체 이름은. 그래서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사람들의 연대 활동을 꾸려가는 것이 빈곤사회연대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빈곤 연대 운동을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빈곤 연대 운동이라 하면 빈곤이 이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인지하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현재의 좀 운동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과 같이 삶과 도시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문제에 연대하고, 그리고 이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것,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투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빈곤 정책들의 반빈민성이나 반민중성 같은 것들에 대해 맞서서 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빈곤사회연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저기 보시는 것처럼 노점상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휠체어 이용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장애인 단체 회원들, 그리고 철거민들, 뭐 쪽방 주민이나 홈리스 이런 분들과 함께 빈곤사회연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국 사회의 빈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볼 때 큰 경제 대국이잖아요.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도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의 빈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이 분배가 너무나도 불평등한 이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빈곤의 특징을 불평등과 양극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빈곤 지표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이 OECD 기준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 나라들의 빈곤율이 쭉 나타나 있는데요. 이 중에 한국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5위로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빈곤율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여기 한국의 지표를 보시면 독특한 게 요 X자가 굉장히 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아래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각각이 어떤 빈곤율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위에 있는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
의미를 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빈곤율은 아동 청소년 빈곤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45%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뭐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이라든지 노인들은 소득이 다소 적다, 가난한 상태다라는 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러한 한국의 노인 빈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이렇게 심각한 노인 빈곤율을 가진 나라는 없죠. 특히 우리가 복지 선진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노인 빈곤율이 결국 상징하는 것은 노동소득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이 빈곤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상실하는 순간 절반의 확률로 가난에 빠지게 된다. 즉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부실하다. 평생 노동을 해왔었던 사람도 이 소득을 상실하게 되면은 절반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빈곤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회보장제도의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 역시 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동 청소년 빈곤율은 이렇게 전체 빈곤율에 비해서 좀 다소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은 아동 청소년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러면 무척 좋을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빈곤 가구들이 아동 청소년 비율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빈곤한 사람들은 가족을 꾸리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러한 결과들이 누적이 되어서 아동 청소년 빈곤율 같은 경우엔 전체 빈곤율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빈곤 상황이라는 것은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빈곤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거나 출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신의 선택으로 가정을 이루거나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는, 가족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절과 빈곤 상황 같은 것들이 겹쳐서 뭐 저희가 작년에 되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았듯이 경제고로 인한 일가족의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국가이기도 하죠. 전체 소득 수준을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가장 적게 버는 사람부터 많이 버는 사람까지 쭉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2018년도의 결과인데요. 저기 보시면 저 아래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숫자는 점점 적어지지만 굉장히 길게 나아가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상당히 밀집해서 분포해 있다. 그래서 저기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구간을 살펴보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연간 가구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의 24%,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근로소득 가구 중에서는 저 분포가 가장 높은 분포라고 해요. 근데 가구당 3,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저소득 가구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소득 가구 상황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고, 뭐 한국이 지금 뭐 몇만 불 시대다, GDP 몇만 불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저소득 노동이 굉장히 만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소득 노동이 만연한 문제가 사실 이후에 노동소득이 상실됐을 때 다른 사회 안전망을 갖지 못하는 문제랑도 고스란히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 소득 분포도 굉장히 길게 벌어져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 비해서 적게 버는 사람은 숫자는 많은데 많이 버는 사람의 총량이 훨씬 많았잖아요. 이게 격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소득의 격차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자산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의 격차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에 속하는 10분위의 자산가가 전체 자산의 43%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위 10% 아래 다시 10%, 그러니까 20% 여기 속한 사람들이 18%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10%와 20%를 합해서, 그러니까 20%까지 상위 5분의 1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이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람들 중에 20%의 고자산가들이 전체 자산의 60%를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은 그리고 계속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계속 사회 전체와 비교할 때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산이 빠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전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자산의 포션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반대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 1%의 주택 보유량이 1인당 7채 이거든요. 평균 7채예요.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산은 거의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히 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전체 주택이 490만 호였는데요. 이 중에 250만 호 정도가 이미 다주택자인 사람들 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택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또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게 되는 이런 순환을 좀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따른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의 소유가 불평등을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기여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봤듯이 여기 평균소득 3천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가소유자일 가능성보다는 월세나 전세를 사는 세입자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월세나 전세의 양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산의 그래프와 소득의 그래프는 거의 정비례하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더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양상들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영속적인 불평등을 계속 만들어내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빈곤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빈곤이라고 생각을 할 때 되게 쉽게 타인의 문제로 상상하는 관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렇게 이제 타국의 어떤 빈곤 퇴치 활동, 구호 활동 같은 것들로 바로 연결을 시키면서 너무너무 멀리 있는 얘기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과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는 문제라서 두렵기 때문에 떠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아니면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 하나는 살아야 되는 어떤 문제로 빈곤을 생각하기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선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쪽의 결을 모두 다 좀 지향하면서 빈곤을 현재 있는 우리 사회의 그 모습 그 자체로 좀 받아들이면서 이 불평등의 양상이 어떻게 빈곤과 고리에 고리를 맺고 몇 겹의 이해관계를 통과해서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는다면 빈곤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우리가 해체할 수 없다. 그래서 빈곤을 막연한 두려움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 이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내는 게 이제 빈곤사회연대가 지향하는 반빈곤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유엔에서는 2011년도에 극빈과 인권에 대한 위원회에서 빈곤의 형벌화 조치 보고서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이 가난이라는 그 물자의 부족이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차별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빈곤이 형벌이 되게끔 하는가라는 것을 좀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비슷하게 이런 양상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빈곤을 형별하는 유형이다라고 이제 유엔에서 정한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빈곤은 어떻게 인권을 차별하는가라고 이 보고서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양상을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빈민이 공적 공간에서 생계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과 규제 그리고 관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적 공간의 고급 주택화와 민영화와 관련된 도시계획 규제와 조치들. 세 번째로는 빈민의 자유와 개인적 안전을 위협하는 구금과 투옥이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이용되는 것. 마지막으로 빈민의 자율성, 프라이버시 및 가족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급부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얘기들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을 금지하는 행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런 법이라든지 관행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공적 공간의 고급 주택화, 민영화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 뭐 철도 역사 같은 데가 민영화가 되면서 노숙인들을 퇴거 조치한다든지, 고급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든지, 서울의 월세가 계속 높아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구국과 투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빈곤을 형벌하는 양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한국도시연구소에서 관련한 양화된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감옥에 많이 갇힌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자주 투옥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방어권도 적고,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바로 그냥 구금으로 이어지는 일들도 있죠. 빈민의 자율성이나 프라이버시,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급부, 여기에 자격 제한을 제한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프라이버시에 간섭을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일 텐데,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나 아니면 서류의 제출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입증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드러내야 되거나 침해당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로 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 강남구에서 만들어 놓은 포스터인데요. 네, 불법 노점상 쓰레기 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 노점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은 불법이다, 왜 불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이제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 것은 보통 구청에서 가로정비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통 단속을 하는 명분은 이제 도로의 적치물로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노점상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월세를 내지 않는다, 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가 가능한 방식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노점상들은 전통시장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노점상의 대부분은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노점상은 그냥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라는 게 끊임없이 공적 공간을 사익화했다라는 식으로 시민들에게는 주문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공적 공간을 사익화하는 상황은 노점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공용 도로를 모아서 건물을 세운 아파트들이랄지, 아니면 뭐 백화점이 거대하게 들어오면서 주변의 인도들을 모두 다 잠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백화점 인근으로 모두 다 가판대를 내놓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것이 더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1층에 보부상 동상이 있거든요. 이게 상행위의 원조라는 거죠. 상행위의 조상님들, 이 모든 상인들의 조상님은 보부상이라는 거예요. 보부상은 뭐죠? 노점상이죠. 네, 노점상이죠. 그래서 이 노점상들의 상행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협약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상행이이기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국가들에서 안착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점상을 불법화하고 없애버린다고 해서 사실은 없어질 수 없는 거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 지금 당장 이게 아니면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노점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던 직업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불법이나 뭐나 도로의 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생존이기도 하기 때문에 불법 노점상 쓰레기라고 묶어가지고 노점상을 쓰레기 취급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미지를 상당히 관철시키는 것이 오래되었고, 도시 공간이 고급화되면 고급화될수록 이 공간에서 노점상들을 쫓아내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미 일어나
왔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는 노점상은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정말로 강해요. 그래서 노점상이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가상으로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고급화되는 것과 동시에 노점상들은 거의 쫓겨나는 양상을 상당히 많이 띠는데요. 뭐 예를 들어 아연포차가 철거당했었던 일들, 거기 앞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민원을 통해서 아연포차를 철거를 했었던, 수십 년 있었던 그 포장마차촌을 철거를 했었던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특히 창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점상에게 덧씌워져 있는 혐오라든지 낙인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치가 활용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창동역은 옛날부터 차고지였기 때문에 그 아래로 굉장히 넓은 포장마차촌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의 명물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는데, 이 창동역 주변에 고급 아파트촌들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구의원 한 명이 이제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동역에 우회선이 신설이 되면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아래에 있는 노점상들과 구청이 협약을 해서 노점상 장사를 잠깐 멈추고 공사에 협조를 하면 가스라든지 수도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비를 또 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먹는 먹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철도 부지 아래에 있는 거다 보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구청장과 반대편에 있었던 모 구의원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노점상에게 세금 주는 구청장이라고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창동역 아래에 장사를 멈추고 있었던 노점상의 재입점을 반대하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1년 동안 촛불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서는 또 노점상들이 1년 동안 촛불 집회를 한 거죠. 근데 이 둘의 싸움이 점점 격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되게 백색 테러라든지 아니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서 이 아파트 주민 대표로부터 맞은 노점상이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간다든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런 갈등의 현장을 조율하고 조정해야 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가 이런 혐오를 등에 업고 사람들에게 혐오를 부추기고 그리고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데에는 노점상을 저렇게 쓰레기와 함께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회의 언어가 다 먹혀 들어간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불법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양상의 하나로, 양식의 하나로 바라볼 것인가, 저는 후자가 기본이 되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노점상은 철거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노점상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제 철거는 일단 노점상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노점상을 상대로 한 강제 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이런 강제 철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뉴타운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있기는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뭐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전통시장을 철거를 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의 옛날 모습이고, 이쪽은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신시장의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첫 번째로 딱 보이는 차이가 있죠. 여기는 단층짜리입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근데 여기는 고층이죠. 그러면 일단 면적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 넓은 부지는 비어 있어요.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한강 옆에 비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더 좋은 건물을 지어서 입점을 하라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나 싶잖아요. 근데 이 건물은 이 상인들의 몸에 하나도 맞지 않는 옷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에게는 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떼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든지,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이라든지, 내가 매대를 전부 다 내놓고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시장에는 상인들이 기존에 상행일을 하던 이런 방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공간은 좁게 설정되어 있었고, 또 층층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넓은 도매 시설을 갖출 만한 장소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물건을 전부 다 보고서 도매시장이 물건을 떼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차는 지하로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1층에서 샘플만 보고 물건을 사가면 되지 않냐라는 억지가 막 이제 수협에 의해서 펼쳐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을 새롭게 강요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 안 맞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애초부터 이 상인들의 상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이 별로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위해서 이 공간이 좀 만들어졌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위로 훨씬 더 높은 비즈니스 호텔을 만들고 여기에 뭐 카지노를 입점시킨다든지 이런 얼토당토 않은 계획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통해서 부동산 차익을 많이 올리겠다라는 속셈이 수협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동상이몽이 수협에게는 강력하게 상인들,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을 폭력을 통해서 철거를 하면서까지 내쫓을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에 이익이 너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상인들에게는 내가 여기에서 장사를 하던 이 방식에 대해서 뭐 실행할 수 없는 공간에 이렇게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싸움은 여전히 지금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한 100년 미래유산이기도 했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서울 시민들이 오랫동안 같이 함께 만들어 왔었던, 사실은 되게 공유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상인들만의 공간도 아니고 수협만의 공간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역사와 피와 땀이 묻어있는 이런 공간인 거죠. 근데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라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부동산 이익을 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철거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건물 하나에서도 철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주 흔한 양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막 이제 한 1,000호 이상의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런 곳에나 강제 철거가 많이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 이런 작은 건물 하나에서도 강제 퇴거 양상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대가 상승하는 거랑도 관련이 되게 높게 있는데요. 사람을 내쫓으면서까지 이 건물을 뭔가 사람을 내쫓는 방식으로 소유해서 이익을 냈을 때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용역까지 사고 뭐까지 하고 막 이러면서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작은 건물의 가격도 천정부지 계속 올라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쫓고 뭐 리모델링을 한다는 핑계든 재건축을 한다는 핑계든 내가 장사를 한다는 핑계든 내쫓고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의 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기도 한다. 여기는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월세가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건물주가 바뀌고 1,200만 원으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죠. 근데 이후에 이제 이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거 나가라고 한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1,2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300만 원 하던 월세를 1,200만 원까지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세입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 이것에 응하지 못할 때 세입자는 이렇게 쫓겨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쫓겨날 때 폭력을 동반하는 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선 합법이다 라는 것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중족발에서 강제 철거가 막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여기 계신 사장님이 굉장히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구속이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궁중족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집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리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허용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탄원을 비롯한 법적 분쟁이 지금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연대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 강제 집행 예스 상생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게들이 월세가 높아져가지고 쫓겨나고 나면 그때는 이 동네가 뜨는 동네 같아서 그렇게 월세가 높아졌다가도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들만 또 다시 그럼 입점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또 퇴색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반복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상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강제 철거는 최종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동자 4구역의 철거였는데요. 동자동은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쪽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1000세대 정도가 모여서 사는 그런 쪽방 밀집 지역인데, 이 동자 4구역을 비롯한 이쪽에 이제 남대문로 여러 가지 그 인근에 있는 쪽방 지역에서 계속 철거와 새로운 이런 커다란 건물들이 들어오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동자 4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낮은 쪽방이 있었던 자리에 엄청나게 큰 빌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입자들과 달리 거의 아무런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 보통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월세나 심지어는 일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한 평 내지 2평도 되지 않는 방 한 칸에 월세를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평균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가장 열악한 거처를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진 자리에 이런 고급 주택가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가난한 사람들은 도심부에서 살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전의 재개발이 원주민을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이런 수순이었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좀 다르다라는 게 계속 강조되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많이 투여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서울로 7017입니다. 서울시에서 여기 원래 있었던 고가도로를 이제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하면서 자동차가 더 이상 다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를 걷는 숲길로 조성을 했죠. 산책로로 조성을 했는데 이 산책로가 조성됨과 함께 이 주변에 있었던 건물주들은 엄청 좋았겠죠. 이렇게 산책로가 생기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건물 가격도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익을 독점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건물주들과 협의를 했지 세입자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협상의 대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서울로 7017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7017을 만드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염려했었던 사람들은 노숙인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7017에 마구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심했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로 7017이 만들어질 때 여기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에 대한 규칙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조례에 대해서 이제 예고가 올라와서 확인을 했는데 들어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로 7017에서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눕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눕는 행위를 금지한다. 악취가 나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노숙인들이겠죠. 이 공간에 있는 노숙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를 그렇게 마련을 한 것일 텐데요. 근데 이게 노숙인을 지칭한 것이다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었던 게 이때 당시에 서울로 7017을 개장하면서 서울시에서 했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낮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낮잠 타임을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먹과 막 저렇게 빈베드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와서 낮잠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건 뭐죠? 눕는 행위. 노숙행이죠. 노숙행인데 저거를 직장인들에게는
개막 행사로 갖는 반면에 눕는행위가 노숙행위, 구걸행위 이거를 금지한다라는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노숙인들을 퇴거할 수 있는 근거 조치는 취해 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를 통해서 눕는행위, 노숙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안에서 빼기로 되었는데 여전히 악취가 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쫓겨나는 양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요. 어쨌든 도시를 바꾸는 새로운 조치들이 고급화되고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만 진입을 할 수 있게 바뀌어가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살면서 근거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공간에서 너무 생활 양식에서 그냥 뿌리째 뽑혀서 어디론가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재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었던 유엔 주거권 특보 레일라니 파르이라는 그 주거권 특보가 한국의 시민들은 본인들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인식조차 희박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세입자들의 권리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에 대한 갱시 청구권이 최초로 도입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냥 2년짜리 권리밖에 우리는 갖지 못했었던 거예요. 이 89년도에 그렇게 개정되고 단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30년 동안 그냥 2년짜리 세입자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나는 이 공간에 계속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고,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아니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로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그것에 내가 응하지 못하면 나는 그냥 나갈 뿐인, 내가 구입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이런 게 그냥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좀 새로운 사회동학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사회적 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요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80년대부터 사실 오랫동안 꾸준히 싸웠던 사람들이 이걸 조금씩 바꿔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철거민들의 80년대 투쟁이 임대아파트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권리를 사실 만들어온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주거권을 이야기할 때 이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까지 시야를 좀 넓혀놓고 우리의 주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한 3% 사람들이 현재 수급자로 살고 있는 이런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99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2000년 10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딱 20년이 되는 해인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시행이 되었던 이 법은 99년도에 제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생활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되는 것은 IMF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발발한 IMF 이후에 생활보호법으로는 현재 발생하는 새로운 빈곤의 문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좀 자각하고 99년도에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게 되었죠. 그럼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가 다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20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20세 이상, 65세 이하, 중증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 즉 정책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근로가능 연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로가능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공부조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당신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에 따른 다른 부조를 하지 않겠다, 복지를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그런, 바꿔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 거죠.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일을 해서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구제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초생활보장법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계기가 됐었던 IMF가 발생했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에 다닐 때 그 수학여행이 폐지됐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안 갔었는데, 수학여행을 간다고 해도 한 3분의 1이 수학여행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인 거죠. 그리고 반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소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학기당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던 공납금을 내지 못해서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빈곤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대처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IMF 이후에 새롭게 합의한 것은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빈곤에 빠질 수 있다라는 단순한 사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곤에 빠질지라도 국가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름을 비교를 하면 가장 차이가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장이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 교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지자체는 나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보장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의 장은 보장기관의 장입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자신의 지역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초생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렇듯이 보호와 보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보호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단어라면, 보장은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좋죠. 그래서 당시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권적 기본법을 최초로 입법시킨 사례다라는 훌륭한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입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뭐 넓은 사각지대의 문제, 낮은 보장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또 빈곤사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화하면서 있었던 다양한 의미를 가장 핵심적으로 본다면, 헌법에서는 생활 능력이 없는 자를 국가는 보호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 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상태를 중심으로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제로 지칭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 법에서 이야기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이것을 보장하게끔 하는 데에 계속 좀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복지제도의 핵심은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리고 얼마를 줄 것인가, 이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누구에게 줄 것인가라는 면에서 굉장히 선정 기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얘기하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최저생계비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만큼을 보장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다. 한국에서 한 달을 살아가려면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약에 했으면은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5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 사람에게 50만 원을 더 주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빵원이에요.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아주 단순하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모델링하면은 이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크게 4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모두 다 다르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부합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가 없는 사람에게 이만큼의 생활비까지는 보전한다. 아까 얘기했던 최저생계비라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급여의 내용은 52만 7천 원입니다. 1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52만 7천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52만 7천 원까지 보장하는 것. 이게 바로 생계급여라는 거죠. 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뭐 밥값, 교통비, 뭐 문화생활비, 뭐 통신비, 공과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다. 그래서 30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는다.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51만 7천 원이 아니라 22만 7천 원을 받아요.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보충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생계급여입니다. 그러니까 52만 7천 원이라는 금액에 꼭 짜여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비용이 되는가.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는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의료급여인데, 의료급여는 7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7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거급여는 79만 원입니다. 79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정도의 그 월세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개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월세와 살고 있는 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복잡하게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4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제 학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학교에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용품 때나 이런 것들을 학기마다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인 가구 기준으로 87만 원이기는 하지만 보통은 1인 가구가 아니겠죠. 3인 가구나 4인 가구 정도로 생각하면 3인 가구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했을 때 19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30만 원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하의 가구 소득이 있는 가구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게 교육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좀 복잡하죠, 일단. 그래서 전부 다 급여별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건 사실 소득만을 의미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재산액이라는 게 있고,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 환산율이라는 것으로 또 곱해요.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는 거죠. 이 소득 환산율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자동차 같은 게 소득 환산율 100%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있는 것으로 보아요. 좀 그러면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되겠죠. 100만 원짜리 자동차 하나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1인 가구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다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정 기준이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선정 기준을 계산하는 방식,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근데 이런 선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은 나의 소득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을 또 따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아무리 기준 이하이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부양의무자에게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수급을 받을 수 없거나 수급의 권리를 다소 제한받습니다. 그게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 일단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양의무자는 1촌 내 직계 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1촌은 누구죠? 나랑 한 다리 건넌 사람이죠. 엄마, 아빠, 아니면 내 자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우자까지가 부양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현재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자녀들과 현재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가 부양의무자입니다. 그러면 형제나 자매, 부양의무자일까요? 아니죠. 이촌이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죠. 그것도 이촌이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그 1촌 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양의무자인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촌내 직결종이 배우자 뭐 생각보다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례가 노인 부양을 하지 않는 자식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냥 효도의 문제 이런 걸로 좀 단순하게 이해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전 남편은 부양의무자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우리는 원래도 무촌이었는데 끊어졌으니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와 내가 수급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때는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일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한 전 남편이 이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인천에서 돌아가셨던 일가족 같은 경우에도 주거급여만 받고 있었고 생계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었고 이제 생계고 때문에 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이혼한 전 남편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생계의료급여는 신청을 포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내가 수급 신청을 한다라는 게 알려지는 게 꺼려져서 아예 그냥 급여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나타나기도 해요. 제가 만났던 한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노숙을 하면서 가족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수급 신청을 한다라는 걸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기가 너무 불효스럽고 그렇게 만나기는 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급 신청 오랫동안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약에 폐지가 되면 그때 수급 신청을 하고 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라는 게 이 아저씨의 꿈이었던 거죠. 근데 작년에 이분이 수급자가 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돼서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남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수급 신청을 하시게 되었는데 수급 신청이 되기는 했지만 부모님 장례식장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억울함과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은 이제 오롯이 이분의 몫으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현실에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빈곤의 형벌화 조치에서 봤었던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 굉장히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필요한 공적 급부에 접근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나 까다로운 것, 이것의 굉장히 대표적인 조항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보는데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만들어주고 부양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부양 능력이 미약한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부양비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수급비에서 부양비만큼을 깎아요. 그만큼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한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 단계별로 그럼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뭐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가 부양 능력 없음 구간이고 여기에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40%를 합하면 부양 능력 있음 구간이고 뭐 이런 복잡한 산식이 있는데 그냥 표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 부양의무자고 우리 엄마가 혼자 사는 수급자다. 그런 경우에 제가 소득이 175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입니다. 근데 175만 원을 넘으면은 부양 능력이 약간 있는 부양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10%의 간주부양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85만 원을 번다. 이러면은 엄마 수급비가 10,000원이 깎이는 거예요. 10%의 간주부양비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뭐 235만 원을 번다. 그러면 60만 원 초과한 거니까 엄마 수급비가 6만 원이 깎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내 소득이 만약에 246만 원이 된다. 근데 그러면은 저는 완전히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살펴봤던 몇 가지 급여들 중에서 교육급여는 2015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이제 2018년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죠. 생계급여에서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가 뭐가 남았죠?
의료급여가 남았죠. 의료급여에서는 아직까지 폐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당연히 넓은 사각지대와 빈곤의 대물림,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현재 탈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통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즉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의 절대빈곤층 모두에게 보장이 되어야지 맞거든요.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의 절대빈곤율이 아주 보수적인 통계에서도 7에서 8% 정도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숫자는 3에서 4% 정도, 특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 이내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3, 4%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등등의 이유로 탈락을 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빈곤 정책으로서 사실 제대로 된 아직 이렇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 일부 자산가를 제외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5%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3%도 되지 않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이 사람들이 한 5% 정도 될 때까지는 정부가 좀 노력을 기울여야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문제입니다. 부양의무자들 역시 굉장히 좀 큰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봐야 할 텐데요. 아까 봤듯이 한 246만 원을 버는 것만으로 수급에서 탈락을 해서 가족들이 내가 만약에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돈 버는 걸 잠시라도 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이직을 준비할 기간 같은 걸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빈곤을 대물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사회가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옳지 않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것이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더 이상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한 27%로 4분의 1이 넘어가고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되었거든요. 특히 빈곤층 같은 경우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빠른 속도로 양상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그러니까 과거에나 적용 가능한 사적 부양을 우선으로 한 이런 모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효성이 있을 리는 굉장히 좀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가족 모델이 붕괴한 이 상황에서 가난한 가족들에게만 이 책임을 더 이상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냥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딱 기준으로만 오롯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탈락이나 수급비 삭감이라는 것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관계 해체사유서라는 양식인데요. 이게 관악구청에서 나왔던 양식인데, 이 가족관계 해체사유서라는 거를 해체를 입증하려는 사람들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양의무자가 있긴 하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내가 부양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때 가족관계에 대해서 낱낱이 전담 공무원에게 수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납득할 만한 증명들을 해내야 되고, 예를 들어 가출신고서라든지 시설에 입소했었던 기록이라든지 폭력에 대한 신고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고, 더불어서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같은 것들을 좀 작성을 해야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해체사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한스러운 일이고 많은 피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의 낱낱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밝힐 일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요구받는 사회제도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런 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 제도가 지금까지 20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관계 해체사유서 같은 양식을 포함해서 이 관계를 해명해야 되는 모든 절차가 사실 빈곤층에게 굉장히 차별적
구체적인 차별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관악구에서 만든 임의의 서류 양식으로 하단에 몇 가지를 첨부를 더 했더라고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라는 거 원래 있긴 한데 여기에다가 특히 몇 가지를 더 첨부를 해놨는데 하단에 보증인을 명기하게 했었어요. 보증인을 명기하게 해서 이 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게 하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법적 책임을 함께 지겠다라는 것을 서명을 요구했었던 거죠. 근데 작년에 그 관악구에서 돌아가셨던 한씨 모자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탈북민 모자가 관악구에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됐었던 사건인데 이때 당시에도 그 모자가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이용관계가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가족이 아닌 제3자 2명의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올 것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신청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모자는 사망한 이후에도 2달 동안 시신이 방치될 만큼 주변에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확인 보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서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서류 심사를 받을 수조차 없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족관계라는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하는 이 단위의 해체를 신고해야 되는, 그 해체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에게 이 해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3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가장 위태로운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급 신청 단계에는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서 되게 까다로운 서류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의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강서구에서 요구했었던 서류인데 수급 신청 사유서라는 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이 독거노인 할머니인데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관리비도 부담스럽습니다. 자녀는 있지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줄줄이 써놨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잘 쓴다 한들 어차피 공적 전산망에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로 이 사람의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될 거거든요. 무엇보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읍소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서류에 대해서 좀 철회를 요구했었고 철회가 됐었던 사례도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임의의 신청 양식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복잡다단한 신청 양식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빈곤층에게만 좀 과중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접근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조를 받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활 형편에 대한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상세한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그가 신고한 생활 형편과 실제 생활 사이의 차이점을 찾으려는 은행 직원과 사회복지사, 관할 검찰청 직원, 심지어는 이웃 사람들과 교통경찰관의 감시 대상이 된다.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이 법률적 지뢰가 묻힌 지뢰밭이다. 공적 부조를 받는 가난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상적인 행동이 사기가 될 수 있다. 성관계를 하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고 병이 나는 것도 자식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가난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되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동일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아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이 업무를 해왔었던 전담 공무원들도 매년 바뀌는 상세 지침을 재교육을 받아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제도인데 이렇게 어렵게 설계된 제도 자체가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가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여기의 문장들은 모두 다 누군가의 유서에 쓰여져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동사무소 분들께 잘 부탁드린다. 라는 이 유서는 2010년도 가을에 서울에서 돌아가셨던 한 아버지가 남긴 유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에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아버지가 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가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근로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들이 복지 지원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원을 거절당했던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개월 넘도록 안부 전화하는 자식 당신에게는 있어도, 이것은 2010년도 12월 달에 서울에서 돌아가셨던 노부부가 남긴 유서입니다. 이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허위로 이혼 신고를 하고 한 사람 수급비로 두 분이 함께 사셨는데요. 한 달 월세를 30만 원 정도씩 냈다고 하니 생활고가 굉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바가 있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사망하시기 전에 발각이 되었으면 부정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신고를 허위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은닉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취급을 받았을 것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수급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 2012년도에 돌아가신 거제의 한 할머니신데요. 이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 거제시청 앞에서 응독자살을 하시면서 이제 주머니에 이 유서를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이런 유서를 왜 남기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마 주민센터에 계속 찾아가서 읍소를 할 때, 시청을 찾아가서 읍소를 하였을 때 뭐 법이 이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 뭐 이런 답변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법에 대한 원망을 남기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거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보니 이분 사위에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위의 전년도 소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수급 탈락을 좀 시켰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항명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나의 부양의무자 1촌내 직결종 및 그 배우자들의 소득 내역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무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수급 탈락 통보나 삭감 통보를 받는 수급자 개개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명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특히 부양의무자와의 관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사람에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항의를 남기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는 시도 역시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용란 열사인데요. 명동성당에서 2001년도 12월 달에 했었던 이 농성을 시작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법 개정을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1일부터 5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2017년 9월 4일까지 지속이 되었던 1842일 동안의 광화문 농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농성을 계기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화하는 좀 승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그리고 이 농성장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방문을 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의 의미로 이제 농성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 약속을 딱 얻어냈다고 해서 바로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협상을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정을 해왔는데, 2018년 10월 달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놓은 이후에는 줄곧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작년에는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정부가 또 당시에 그 사각지대 해소안으로 내놓았었던 대책이 이전에 저희와 함께 했었던 약속과는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을 이행하라라는 농성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는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농성을 진행을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서면으로 질문을 하였을 때, 우리는 본인의 공약을 지키라는 질의서를 낸 건데 청와대에서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뭐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정책 지지도는 이 정권에 대한 지지도보다 더 높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더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쨌든 그 답변을 받고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이 청와대 앞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네 쌍의 정상 가족들이 분수대를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이제 뭐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들을 상징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가난한 가족들에게는 여기 있는 네 쌍의 가족의 모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거나 우리와는 맞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는 시효 만료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덫에 가난한 가족들은 빠져있다라는 걸 좀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가 되었는데, 사실 올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과 했었던 약속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계획을 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2차 종합계획안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2차 종합계획안이 2021년부터 23년까지의 3개년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권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계획인 거죠. 근데 그래서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큰 덩어리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뭐 4년, 5년 짧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계획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법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2차 종합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차 종합계획안에 넣겠다라고 한 것이 장관의 약속이기도 하였고, 법적으로도 실제로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것을 목표로 저희는 지금까지 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 8월 7일 날 이거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완전 폐지 계획이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에 대해서 2022년까지에 대한 계획만 들어가게 되었고요. 뭐가 제외됐죠? 의료급여가 제외됐죠.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그리고 생계급여까지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약간 완전 폐지는 아니고 거의 폐지예요. 생계급여도. 왜냐하면 연봉 1억 원, 그리고 자산 9억 원, 이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부양의무자는 제외하겠다라는 방침이거든요. 근데 뭐 연봉 1억 원, 자산 9억 원 굉장히 높은 뭐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을 가진 사람을 가족으로 갖고 있어도 이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역시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 계속 좀 잔존시킬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이었다라는 것을 좀 직시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도 남기지 않는 것 역시 정책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위해서 싸워왔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정부와의 싸움은 여기까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약을 일단 파기한 것이고, 원래 약속을 했었던 것만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20대 국회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고, 관련해서 좀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싸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한국의 빈곤 상황과 뭐 개발 상황과 이에 따른 한국에 나타난 현상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투쟁까지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그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